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연말에 며칠 있다가 동남아 지역에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싱가포르를 다녀오기로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제 생각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걸 이제 앞뒤를 정황을 설명을 하자면 자, 얼마 전에 내년도 그 경항모 예산이 72억 원이 거의 삭감이 됐었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런데 이제 당청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서 경항공모함 설계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년 정도에 아마 진수를 하게 되고 33년에 그러니까 인수가 되겠죠. 그 다음 해군에 그 다음 또 1, 2년 있다가 취역이 되는 지금 이런 스케줄이 일단은 가동이 이제 된 걸로 보입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지난 10월 달에 보면은 여기 카이하고 한국우주항공하고 현대중공업 우리 저기 한국형 항공모함을 설계하는 곳이죠. 예. 거기하고 MOU를 맺어요. 그래서 MOU의 제목이 한국형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사업 협력을 위한 MOU 이렇게 돼 있는데 언론 이제 보도를 보면은 카이가 기여하는 부분이 이제 현대중공업은 항공기 운용이나 통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 이제 설계에 있어가지고 카이가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애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카이는 어디 항공모함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공모함에 있는 항공기를 운영해 본 적이 없죠. 카이는 그냥 비행기 제작사일 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일단 KF-21을 함재기로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MOU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돼 가는 거죠. 대충 윤곽도 나오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2019년 마덱스에서 선보인 현대중공업의 한국형 항공모함 모델인데 이거보다 더 커져야 되겠죠. 항공모함이 이제는 수직 이착륙기가 아니게 되니까 마침 또 영국에서 F-35B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고가 단지 우발적인 사고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F-35B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고 때마침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우리 항모에 KF-21하고 사실 이제 최근에 공개되기 시작한 스텔스 무인기 이것도 30년 전에는 준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6세대에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전력들이 우리 항공모함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황을 설명드린 후에 살펴보면은 그런 게 정리가 됐죠. 이제 항공모함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퇴짜를 맞았죠. 국방장관이. 그러다가 다시 강한 의지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다시 시동이 걸렸고 그러자 서욱 장관이 출장을 갑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 태국을 공식 방문을 해요. 그래서 자그마치 19, 20, 21, 3박 4일의 긴 여정이에요. 그리고 싱가포르를 그 다음 방문하는데 이어서 2박 3일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방문 목적을 보면은 상당히 외유성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장관이 연말에 외유성 출장을 갈 일은 만무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정의용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맡은 일이 그러하니 전 세계 여행을 아마 출장을 많이 다닐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 관련 상황을 보니까 21년 6월에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어요. 출장을. 그리고 2개월 후에 이번에는 태국하고 라오스를 갑니다. 자주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 특정 지역에. 그리고 지금 한 3, 4개월 지나서 항공모함 관련해서 강한 의지를 피력한 후에 이번에는 서욱 국방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다녀왔던 그 국가 중에서 추려서 태국하고 싱가포르를 추려서 집중적으로 다녀오는 거예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당연히 제 개인적인 추정이죠. 지금 쭉 발생하고 있는 일들의 맥락을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한번 꿰어보는 겁니다. 그 꿰는 방식은 다양하겠지요. 제가 구슬을 꿰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는 이분들의 목적이 서욱 장관의 출정 목적이 항공모함을 위한 해외 기지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해외 기지를 조차해야 된다. 라는 주장은 사실 예전부터 간간히 있어 왔던 주장입니다.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곳이 우리 해상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요 무역 해상로 근처에 있어야 되고, 또 중국에 남중국해에서 직접적인 중국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는 곳에 위치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은 높으나 정치가 그걸 따라주지 못해서 제대로 된 경제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모델로서 어떤 항구를 조차하는 그런 반대급부로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 이들이 후보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얀마가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지금 사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쿠데타가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 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얀마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국토의 면적에 비해서 해안선이 상당히 짧아서 해안선이 지금 봉쇄가 당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미얀마가 제격입니다. 중국과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나라가 지금 많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개발 국가지요. 그렇지만 캄보디아 해안선이 있지만 저리 들어오려면 라오스를 거쳐서 와야 되고 베트남이 그걸 용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른쪽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태국도 상당히 괜찮지만은 태국은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 정도의 경제가 큰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다음 태국인데 국민 소득이 한 7,000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른 외부 세력에게 본인들의 항구를 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싱가포르이 그 후보에 포함되어 있어요. 태국과 싱가포르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국은 미얀마 때문에 태국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얀마와 태국은 붙어 있고 오랫동안 어떤 좋건 싫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태국이나 미얀마 쪽에 인도양, 버마해를 접한 면이면 상당히 후보군으로 괜찮지 않을까. 미얀마나 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저기는 외진 곳입니다. 그 나라들에서 외진 곳이고 저개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인도로부터도 충분히 멀어서 인도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곳이고 남중국해를 면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기가. 그럼 싱가포르는 왜 가느냐? 싱가포르에 당연히 우리 항공모함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창구죠. 저기가 이게 무역로죠. 무역로의 입구를 다 가로막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군사력으로 거기에 전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에 그 싱가포르가 되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출장들에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버마해 인근의 저 지역, 미얀마 또는 태국 저 지역, 저 개발 지역에 우리가 항구를 조차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해군 군사력이 싱가포르 앞바다를 자꾸 지나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기를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죠.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 동남아 해역이고, 이게 무역 선들이 움직이는 밀도를 그림의 강도로 표시한 겁니다. 노란색이 진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무역선들이 다닌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 앞바다, 그 옆바다, 말라카 해협이죠. 거기가 전 세계 주요 무역 항로임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선들이 동북아로 오고 있죠. 중국과 우리나라도 저기 기대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군을 키워서 대양 해군을 만들어서 해양 수송로를 보호한다고 했을 때는 저기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얀마나 태국의 서안은 여기에서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히 멀지도 않고.
인도를 불편하게 하지도 않고 중국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은 낮은 곳입니다. 외진 곳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핵심에 가까운 곳이죠. 우리나라에도 상대적으로 가깝고. 예.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양 해군 항공모함을 가지겠다는 거니까요.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해역이라는 것이 너무나 좁고 요즘에 미사일 무기 체계의 사정거리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좁은 해역에 항공모함을 어디에 둘 것이냐. 타당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리고 어차피 해군은 우리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거니까 그게 적절한 장소, 물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지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렇죠. 지금 가지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 자, 해외 기지를 확보를 하려면 일단 이 지역에 지금 제해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전 세계 제해권을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남중국해 이야기 나오는 것은 거기서 중국이 도전을 한다는 것이지, 예, 전 세계 제해권을 뺏어올 단계에는 거리가 멀죠. 아직. 러시아 해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해외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의지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죠. 현재 제해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미국을 위시해서 파이브 아이즈라고 되어 있죠. 옛날 앵글로색슨 전통을 가진 백인 국가들,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 여기가 지금 의견이 그래 한국이 한번 해봐 라고 우리가 원함의 동의를 받거나, 거꾸로 지금 변화된 세계 흐름을 봤을 때는 이들 나라들이 미국을 위시해서 우리한테 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자, 관련된 내용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국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군기 항만을 조차하는 그 대가로 그 나라에서는 경제 개발, 예, 안보 확보, 예,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저 지역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태국도 그렇고 뭐 캄보디아, 미얀마,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군부 쿠데타 출신들의 그러니까 군인들 장성들이 있어요. 우리 7, 80대랑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몇십 년대 독재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덩치를 가지고 영향력이 큰 나라인데, 인도네시아도 지금 군정에서 민정으로 지금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예. 그래서 아직 옛날에 그 군사 정권 시대에 그걸 완전히 떼어내지 못하고 지금 전환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도도. 말레이시아도 비슷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년,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재자가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나라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 한국 같은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이 독재 세력들의 잔재를 한번은 쳐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독재 세력들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7, 80년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만족해야만 우리하고 이제 궁합이 맞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 그게 이제 물색되는 것이 앞서 언급드린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역량이 될 것이냐 봤을 때 2021년도 세계 이제 군사력 순위죠. 지금 우리 6위 정도로 랭크가 돼 있는데, 향후 10년 뒤에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지는 시기 정도 2033년에 되면 몇 위가 될 것이냐. 해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해자대에 좀 부족하지만 해상 자위대를 충분히 따라잡을 겁니다. 아마 10년 후에면. 육군은 이미 강력하고 공군도 KF-21이 본격화될 거고 무인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은. 해서 KF-21은 4.5세대, 5세대, 6세대를 다 아우르면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순위가 이거보다 떨어지지는 않겠죠. 올라가겠죠. 예. 상당한 군사 강국이라고 불릴 만한 위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면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추세대로. 예. 그렇다면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상당히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미 해군 입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해군의 여러 함대들의 관할 지역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7함대 관할이죠. 7함대는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함으로써 조금 위축되고 있죠. 조금 밀려나고 있죠. 예. 중국 본토 가까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물론 미국이 이 수송로를 중국한테 양보를 하게 되고 밀려나게 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데미지는 큽니다. 예.
세계 1위 패권 국가라는 그게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근데 미국이란 나라의 지금 경제 구조나 모든 것이 달러나 이런 걸 봤을 때 1위라는 자리에서 미끄러지면은 2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필사적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서 힘에서 밀린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 커버해야 되는 부담이 심하거든요. 미국은. 강한 도전자를 만났을 때. 미국도 몇십 년 전에 미국하고는 다릅니다만. 미국이 힘에 붙인다고 봤을 때는 여기는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본토에서 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전략적인 후퇴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핵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미국의 목숨이 달랑달랑 거리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과 호주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를 놓치면은 나라가 아주 망가지는 그런 해역이죠. 지켜야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그러면 이 지역에서 한국과 호주의 역할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민들의 지역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낫겠습니까? 호주가 낫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이 나은 것이죠. 그런 흔적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사실은. 이건 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중에서 제가 일부분을 약간 변형해서 길이 문제 때문에 발췌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하고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 즉 아세안 지역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는 미국에 가기도 싫고 중국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는 중립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중국이 밀고 내려올 거잖아요. 미국이 떠나면. 그러면 안정이 해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대체할 힘을 스스로는 없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우선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아세안 내 연계성 정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메콩 지역의 개발, 에너지 안보, 수자원 관리 정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걸 누가 한다는 것이냐? 한국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한 아세안을 통해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못하죠. 그 지역 나라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 중국 이야기입니다.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 자, 미국이 하는데 중국의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신들한테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겠다. 당신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 지금처럼. 대신에 한국이 그 리더십을 행사하면 좋겠다. 그렇게 합해서 중국을 막아주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이 이야기를 동남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이주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아시죠? 트럼프가 뭐 이렇게 그 이게 뭐 담을 쌓기도 했죠. 한국은 2021년부터 24년간 이들 국가의 개발 협력 기여를 2.2억 불로 증가키로 한다. 그 개발 원조라는 그겁니다. 증가키로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중남미 지역과 디지털 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미국이 사실은 중남미를 함부로 만져왔죠.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물론 미국은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하는 방식과 똑같이 했겠지만 중남미는 중남미만의 색깔이 있는데 그게 딱 맞춤으로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필요할 때는 고기를 던져줬는데 그 고기가 중남미 사람들 입맛에는 맞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주 문제도 심각해지고 미국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지역인데 한국이 참 좋은 모델이 되겠다. 이들 나라들의. 그리고 한국을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 한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만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하는 부분. 그래서 미국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 이들 나라들을 발전시키는데 조금 도움을 대달라. 리더십의 역할을 해달라. 자, 이렇게 먼저 시행된 걸 검토한 곳이 신남방정책의 아세안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해달라. 당신네들이 인기가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어떤 지금 중견국가나 중견국가로 올라서려고 하는 많은 국가들의 롤 모델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현실에서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미얀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말로 써서 미얀마에 있는 한국 문화원 앞에 와서 본인들 입장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세안과의 동의를 통해서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그걸 필요로 하는 나라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그거를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거의 권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너희가 해군력도 키우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과 강하니까 그 지역은 중국이 진출을 막는 핵심 지역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해역에서 해군력의 존재감을 올리는 것을 나는 적극 지원한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해역에 거기에 기지가 있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로부터 직선거리로는 약 한 직선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 제주도로부터 4,500km 정도 거리예요. 자, 그럼 4,500km 정도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송기로는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요. 가운데서 급유를 받아야 돼요. 그냥 빈 비행기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C130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수송기의 본연의 임무인 화물을 싣게 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이제 대형 수송기 사업하죠. 그래서 당연히 항속거리가 더 긴 대형 수송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병대가 이제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전략기동군이라는 의미에도 딱 부합됩니다. 해외 기지가 있으면 미국 칠함대가 그렇듯이 여기도 괌에 미국 해병대가 와 있죠. 우리도 해병대가 파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략기동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겠죠. 해병대가 딱 맞는 역할이죠. 그래서 항모전단이 여기를 이제 교대로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래서 이들 해역에 지금의 제 개인적인 추정처럼 빨간 점선으로 표현된 지역 중 어디를 조차를 해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둘 수 있다면은 최소한 항공모함이 2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 단위로 임무 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정비를 받고 휴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한 척은 우리의 관심사인 우리의 수송항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중국의 압박에 크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중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예전만의 균형력을 유지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를 한국이 메꿔주면 되고, 지역 경제 발전이나 자기들과의 어떤 조화는 차라리 한국이 나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한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도력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은 이 지역 국가들한테 더 환영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전체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당시 정략적으로 힘의 논리로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이 지역의 경제가 커질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남은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 경제가 커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자, 오늘은 서우 국방장관의 동남아 출장에 저음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한번 달아봤고,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 추정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